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5차 회담이 작게나마 긍정적인 진전을 보였다고 보도되기 무섭게 이 같은 기대를 한 번에 무너뜨린 푸틴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3,500명에 이른다는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반대로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우리보다 더욱 절박해졌다며 2주 안에 반드시 키이우를 점령하겠다는 등 끝까지 침공 의지를 꺾지 않았는데요. 다만 푸틴 대통령은 언제든 추가 협상에 임할 뜻이 있음을 내비치며 다소 열린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예상과는 다른 장기전과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갑부대를 잃은 것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한편 제블린을 활용한 게릴라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던 러시아군은 최근 또 한 번 업그레이드된 K 흑표 소식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하고 덮어만 두었던 로켓 방어 시스템을 그것도 한국이 세계 최초 자동화 무인 기술로 개발해낸 것이었죠. 양국은 이번 3차 회담에서 민간인 대피와 관련 잠시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기의 진전을 보였지만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그리고 크림반도를 비롯해 동부 돈바스 칠러 분리주의 지역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라는 등 러시아 측의 강경한 태도에서 또다시 종전은 요원해질 분위기입니다. 이어질 4차 회담 일정에 관해 러시아 측은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벨라루스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같은 시각 우크라이나 거점 도시들의 폭격이 계속되면서 이번 합의사항이 실제 이행될지에 대한 우려도 깊어졌는데요. 일각에선 러시아군이 민간인 대피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은 최근 거세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함과 더불어 조만간 키이우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앞서 흩어졌던 기갑부대를 재정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부실한 보급으로 촉발된 연료 문제로 전차들이 64km 넘게 늘어선다든지 동토의 해빙으로 전차가 땅에 파묻혀 진격이 저지되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가까스로 도시에 입성한다 해도 건물 안에서 매복한 채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제블린 병들의 활약은 러시아군의 사기 저하는 물론 침공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이 제블린이라는 무기는 대전차용로 유명한 FGM-148로 러시아 침공 전 미국과 서방에선 러시아 병력의 대부분이 기갑부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 우크라이나군에 해당 무기를 주력으로 공급해왔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군은 대당 50억이 넘는 전차와 장갑차는 물론 수백억에 이르는 헬리콥터까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제블린에 대책 없이 당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졌고 우크라이나 방어군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적군의 전차 211대, 장갑차 862대, 군사 차량 355대에 피해를 입혔다는 등 놀라운 발표를 내놔 화제가 됐습니다. CNN 측은 우크라이나의 생각 외로 강한 저항에 러시아 공세가 주춤해졌다며 이에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에서 획득한 무기체계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당초 평원이 많은 우크라이나 지형상 러시아 기계화 부대는 수도 키이우를 거점으로 장애물 없이 진격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전차 사거리 바깥에서 제블린을 발사하는 게릴라 전략을 취하면서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제블린은 길이 1.2m, 무게 22.3kg의 휴대용 미사일임에도 자율유도 장비를 갖추고 있어 탄두를 발사한 직후 병사가 회피 기동을 해도 적외선 장비로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해 명중시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공격당하는 전차의 입장에선 최초 발사 지점을 찾기는 균형 방어 사격을 하기조차 극도로 어려웠고 특히 미국이 지원한 최신 제블린의 사정거리가 5km에 달해 병사들이 민첩하게 기동할 경우 최대 유효 사거리가 45km에 지나지 않는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로선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제블린은 휴대용 미사일임에도 802개의 장갑까지 관통 가능했기 때문에 파괴력과 살상력 면에서도 수준급으로 평가받았는데요. 무엇보다 탄두를 발사해도 후폭풍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 덕분에 건물 내에서 시가전을 치르기에도 유용했고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전차와 장갑차뿐 아니라 헬기 같은 공중 목표물에도 제블린을 적극 이용하며 러시아를 수렁으로 몰고 갔습니다. 반면 군사대국이자 스스로 세계 최강이라 자부했던 러시아는 형편없는 무기와 전술과 병참이 맞물려 전 세계적 망신과 굴욕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해외 언론에 따르면 트위터, 텔레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에는 우크라이나에서 파괴된 러시아군의 탱크와 장갑차 헬기의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일부에선 기름이 떨어진
러시아 장갑차를 발견한 우크라이나 농부가 트랙터로 견인해 간다든지 혹은 우크라이나 운전자가 방치된 탱크 옆에 서 있는 러시아 병사에게 견인해 줄까? 라고 말하는 동영상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에 군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의 전술적 실수와 군사적 결점이 새삼 놀랍다거나 무기력하게 불에 탄 탱크와 장갑차들이 속출하는 것으로 판단할 때 러시아제 무기 품질이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 저급이라는 악평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한편 형편없는 러시아제 탱크와 비교하여 최근 또 한 번 방어 능력이 업그레이드된 K2 흑표가 새삼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제블린의 성능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의견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군 때 역시 전차를 주력으로 이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625전쟁 당시 북한과 소련의 전차에 톡톡히 당한 트라우마가 전차 전력 집중으로 이어졌던 한국은 예를 들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북진한다는 제7기동군단이 이런 배경에서 탄생하기도 했고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블린의 활약을 곁눈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참고로 육군의 새로운 주력 전차이자 미래 수출의 효자 상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K2 전차는 2008년 개발돼 현존 최강 120활강포와 자동장전 기능을 적용 탄약수가 필요 없어 운용 인원도 3명이면 되는 데다 시속 70km의 빠른 속도로 이동 가능해 단번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2020년 3차 양산 계약까지 체결된 바 있었습니다. 스펙상 볼 때 K2 흑표는 러시아 전차에 비해 제블린 공격에 덜 취약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시가전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면 제 아무리 흑표라 해도 적군의 기습에 추풍낙엽으로 쓸려갈 것이 분명했는데요. 이에 현대로템 측은 제블린과 같은 로켓의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는 러시아 기갑부대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으로 세계 최초의 자동화 방어 시스템을 탑재하게 됩니다. 현대로템 관계자에 따르면 능동 방어 시스템이라 불리는 이 방어 체계는 유도교란형 소프트킬과 대응 파괴형 하드킬로 나뉘는데 K2 전차에는 소프트킬 방식의 능동 방어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며 만약 제블린 같은 대전차 유도 미사일이 날아오면 이를 사전에 감지해 미사일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즉각 복합연막탄을 발사함으로써 미사일 유도를 교란하고 전차는 그 시간에 재빨리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수출형 K2 전차에는 이 같은 소프트킬 방식 외에도 미사일을 직접 파괴하는 하드킬 방식도 추가로 채용됐는데요. 노르웨이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 중인 K2NO에는 날아오는 미사일 쪽으로 대응탄을 발사해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방어 시스템을 비롯 RPG와 같은 휴대용 보병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복합장갑도 전차 앞쪽에 설치되어 대전차화기를 막을 수 있는 현존 기술 중 웬만한 건 거의 적용됐다고 전했습니다. K2뿐만 아니라 하나가 만든 레드백 장갑차에도 최근 대전차화기 방어력에 대비해 전투기에나 적용되는 최첨단 센서를 달았고 또한 레이더를 통해 접근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사전에 포격하는 아이언 피스트를 적용했다고 밝혔는데요. 호주와 유럽 등으로 수출을 적극 타진 중이었을 당시 가장 큰 세일즈 포인트가 바로 이 능동 방어 체계로 다만 방산업계 측은 적용 비용 등의 문제로 우리 군에는 능동 방어 체계 적용 비율이 낮은 편이라며 수출 모델만큼이나 우리 군에 보급된 국내 배치 모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미국산 제블린 미사일이 북한 등 적대 국가들에서 활용될 가능성은 낮고 또한 현대전이 무조건 제블린 BS 전차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가정은 다소 극단적일 수 있으나 방산업계 측은 무작정 전차를 들이밀어 큰 실패를 겪은 러시아의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방산업계는 제블린의 활약과 대응 방법과 관련 앞으로도 계속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최우선 위협인 북한의 대전차화기 기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다 지난해 북한이 국방발전 전람회를 통해 공개한 정밀유도 미사일 스파이크와 정권 수립 73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전차 미사일인 불새 등이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이어 방산업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현대전은 구형 전차를 다수 보유하는 것보다 소수이더라도 능동 방어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신형 전차를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수 강군으로 정예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싼 전차 한 대를 사느니 싸구려 전차를 여러 대 사자는 식의 잘못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K2나 레드백 장갑차의 개발 방향성이 매우 옳은 상황이라 말하기도 했죠. 다시 말해 한국은 방어적인 면에서도 강국이긴 하나 만약 역으로 침공을 당하는 국가의 입장에선 그야말로 재앙적 사태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 이에 일각에선
우크라이나의 적국이 한국이 아닌 러시아라는 게 차라리 다행인 상황일지 모른다고 평가하기도 했죠. 최근 폴란드를 비롯해 발트해 3국이 벨라루스의 러시아의 민간 군사기업 바그너 그룹을 즉각 추방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벨라루스 국경지대에서 군사력이 개입된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벨라루스 정부가 난민 밀어내기를 계속할 경우 국경을 전면 봉쇄하겠다고 거듭 경고한 건데요. 바그너 그룹은 지난 6월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에 실패한 뒤 벨라루스에 주둔하고 있으며 국경 일대에서 벨라루스군과 군사훈련을 벌여 영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로 거점을 옮긴 뒤 나토 국가들은 국경 경비를 강화했는데 현재 벨라루스에 주둔 중인 바그너 용병은 4,000명 안팎으로 추정되며 벨라루스 루카센코 대통령은 이 숫자가 곧 1만 명까지 늘어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에 몰린 폴란드가 최근 한국을 중심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지난달 15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시내에는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무더위였지만 거리 양쪽으로 폴란드 현지인들로 가득 들어찼는데요. 바로 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된 폴란드 국군의 날 행사를 보려고 몰려든 사람들로 이날 행사 하이라이트인 열병식에선 한국에서 들여온 K2, K9 등이 등장했고 FA-52 바르샤바 상공을 위풍당하게 날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동유럽 전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가 한국에서 들여온 무기들로 대대적인 군사력 과시에 나선 겁니다. 여기에 더해 KAI가 지난달 2627일까지 폴란드 라돔공항에서 열린 라도메어쇼에 공식 스폰서로 참가해 KF-21과 LAH 소형 무장 헬기, 수직 이착륙, 무인기 NI-500VT 등 차세대 주력 라인업을 선보였는데요. 라도메어쇼는 폴란드가 주최한 국제 전시회로 폴란드를 비롯해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국 20개 기종의 항공기가 전시됐으며 이 자리에서 KAI는 부하 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과 후속 사업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를 펼쳤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달 5일에는 한국의 주요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 MSPO에 대거 참가해 한국 방산 상륙작전을 본격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에서 무려 30조 원대 2차 잭팟을 터뜨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지난 2일 우리 국방부가 폴란드에 공식 방문한 계기로 진행한 한폴란드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 국방부는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한편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국 방산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지 진출 방산 업체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폴란드 방문을 통해 양국 국방, 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후속 무기체계 수출 계약을 위한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는 후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추진하는 폴란드 크리니차 포럼 민관합동 한국사절단에 국내 방산기업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0조 원대의 잭팟이 터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정경련은 방산, 인프라, 원전, 에너지 분야 협력 관심 기업 대상으로 사절단을 모집했으며 사절단은 이달 12일부터 15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후원하는 크리니차 포럼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절단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KAI, LI지넥스원 등 주요 방산기업들이 참석하는 만큼 폴란드 무기 수출 2차 이행 계약 협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폴란드 수출 2차 실행 계약의 경우 K 820여 대, K9 430여 문, 천모 80여 문 등 25조 원이 넘는 수출 계약을 비롯해 다양한 협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과 호주의 장갑차 공급 사업을 따낸 레드백은 MSPO를 계기로 폴란드를 비롯해 루마니아와 수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폴란드와 48대의 FA-50 수출 계약을 체결한 KAI는 FA-50 항공정비센터 설립 등 추가 협력을 타진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특히나 폴란드와의 2차 계약은 앞서 예고됐던 것으로 이번에는 이전에 언급되지 않았던 잠수함 수출까지 추진될 가능성이 커 역대급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재 폴란드군은 수중에서 고속으로 장기간 기동할 수 있고 어뢰정밀 타격 순항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잠수함을 도입할 계획으로 2034년까지 3000T급 2척의 새 잠수함을 구매할 방침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폴란드 잠수함 프로젝트 입찰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으로 8조 원 규모의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습니다. 최근 하나오션 관계자는 공식 입찰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폴란드 방산 수출에 관심이 큰 만큼 이번 입찰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르카 프로젝트 예비 입찰에서 한국을 비롯해 잠수함 강국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 프랑스 나발그룹, 이탈리아 핑칸티에리 등 11개 업체가 참여할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한국 폴란드 간 긴밀한 국방 분야 협력을 고려하면 한국 업체의 수주 가능성이 현재로서 가장 높다는 평가입니다. 사실 잠수함 수주는 해양 방산에서 상징성이 매우 큰데 고난도 기술 집약적인 데다 수주액도 초고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잠수함과 관련된 전투체계 시스템, 미사일 등 장착 무기까지 더하면 수주 금액과 파급 효과는 상당합니다. 특히나 하나 입장에선 잠수함 수주가 방산 분야 시너지 창출의 최고의 모델인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등 방산 계열사의 기술 합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번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 하나오션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 하나오션의 잠수함 수주 이력이 남다르기 때문인데요. 현재까지 하나오션은 잠수함 22척을 수주했는데 17척을 인도했고 5척을 건조 중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3000T급은 무려 4척을 수주했는데 3000T급 잠수함 설계 건조 기술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일본 등 8개 국가만 갖고 있는 전략 기술입니다. 과거 잠수함 건조 기술이 전무했던 대우조선해양, 지금의 하나오션은 1982년 독일 하데베조선소에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해 지난 2011년 세계 5번째 잠수함 수출 국가가 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이후 40년 만인 현재 하나오션은 독자 개발한 3000T급 잠수함 기술 부품의 80% 이상을 국산화하는 데 마침내 성공하며 세계 유수의 국가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오션은 잠수함뿐 아니라 폴란드 국영기업이 발주하는 FSRU, 부유식 저장 제기와 설비 수주전에도 참여할 예정인데요. FSRU는 LNG선의 액화천 연가스를 다시 기화시켜 육상에 공급하는 제기화 설비로 떠다니는 LNG 터미널로 불리는데 이번 수주 금액은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오션은 지난 2011년 인니와 잠수함 3척을 1조 3천억 원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독일에서 잠수함 기술을 이전받은 지 30년 만에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어 2017년 1400톤급 수출형 잠수함 1번함 나가파사함을 인니에 인도했는데요. 나가파사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인도한 장보고1, 2, 3건조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나오션이 독자 개발한 대한민국의 첫 수출형 잠수함입니다. 하나오션은 이들 3척의 잠수함을 잇따라 취역하면서 1차 사업을 마친 후 2019년 인니와 2차 계약을 체결하며 잠수함 3척을 추가로 전달했습니다. 나가파사급 잠수함 수출 성공은 하나오션이 인니 잠수함 창정비 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하면서 쌓아온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하나오션은 2003년 인니의 카크라함에 대한 창정비와 현대화 작업을 수행했으며 이에 만족했던 인니 해군은 2009년에도 난갈라함의 창정비를 맡겼습니다. 특히나 2003년 창정비 수주 당시 하나오션은 독일 HDW사와 경합했는데 잠수함 본가인 독일을 누르고 수주에 성공해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오션은 2018년 도산 안창호함을 내놓으면서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대열의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도산 안창호함은 취역 직후인 2021년에는 첫 SLBM 발사 시험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독자 개발한 잠수함과 SLBM을 보유한 국가가 됐는데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하나오션은 최근 폴란드를 비롯해 총 80조 원의 잠수함 해외 수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중으로 이 가운데 캐나다 프로젝트에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3000톤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할 캐나다 해군 프로젝트는 사업 예산이 60조 원으로 최근 수년 내 가장 큰 규모인 만큼 이번에는 하나오션이 HD현대중공업과 힘을 합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팀 코리아 같은 형태로 국가 간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 경쟁력이 확보된 한국 잠수함이 이니 폴란드에 이어 더 나아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까지 넘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중국 잠수함을 선택한 태국은 크게 뒤통수를 맞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태국에선 S26T라 불리는 이 잠수함은 중국에서도 2006년 취역한 최신 디젤 잠수함으로 순급 잠수함의 후속 모델입니다. 사실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태국 잠수함 사업에서 태국 해군으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수출할 뻔했지만 당시 중국의 적극적인 대출 지원으로 모든 평가를 뒤집고 2017년 태국은 중국산 잠수함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터질 것이 터졌는데 중국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발표한 직후 중국의 태도가 180도로 바뀌면서 기존에 제한했던 3,600톤급에서 2,550톤급으로 다운그레이드 되는 등 절충교역까지 백지화하면서 배짱을 부렸습니다. 이런 황당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한 태국은 급기야 중국의 디젤 잠수함에 장착된 독일제 디젤 엔진이 대중국 금수 품목이 되면서 큰 암초에 부딪혔는데요. 독일제 엔진 공수가 불가능해지자 중국은 계약 내용을 맘대로 바꿔 자신들이 개발한 중국산 짝퉁 엔진을 넣겠다고 하면서 태국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태국 국왕까지 엮여있는 상황이라 계약을 파기할 수도 없어. 태국은 짝퉁 엔진을 단 중국산 잠수함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태국은 한국을 두고 중국을 택하면 최악의 일이 발생하는지 톡톡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방산업계에서는 태국이 결국 짝퉁 엔진을 탑재한 중국산 잠수함 도입을 취소하는 대신 중국산 호위함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진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태국 내의 분위기를 봐서는 중국산 호위함으로 대체하는 것조차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정적으로 한국의 최첨단 호위함이 건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태국의 마음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해군력 증강 문제가 급한 태국 입장에서는 성능과 평판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한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은 태국의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산 잠수함을 도입하려다 사업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태국에서 최근 차기 호위함 사업을 착수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함정 건조 업체들의 분위기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버뉴스에 따르면 중국 잠수함 도입 사업이 무산된 태국에서 더 이상 해군 증강 사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호위함 사업을 먼저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공개된 태국 국방백서에는 새로운 호위함 도입 건조 예산이 책정돼 있는 상태로 내년에 정식 입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에 한국의 하나오션을 비롯해 독일 티센크룹이 태국 업체와 컨소시엄을 통해 마코 에이백을 제안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4,000톤급 수출형 호위함을 내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태국이 독일산 엔진 탑재를 둘러싼 갈등 끝에 중국산 잠수함 도입을 취소하고 대신 중국에서 호위함을 구매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결국엔 한국 호위함으로 눈을 돌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틴 클랑생 태국 국방부 장관은 애초 계획된 중국산 잠수함을 구매하지 않고 대신 중국산 호위함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앞서 유럽에서 중국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로 인해 잠수함에 독일 엔진을 탑재하지 못하게 된 태국이 차선책을 마련한 겁니다. 수틴 클랑생 태국 국방부 장관은 총리의 중국 방문 기간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중국도 계약 변경을 고려하기로 했다며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어 조만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위함 수입에는 잠수함보다 더 많은 6,300억 원이 투입된다며 잠수함 구매를 위해 이미 중국에 지급한 비용은 호위함 구매 비용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2017년 태국은 중국 선박 중공국제무역공사와 S26T 위안급 잠수함 세척 수입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산 잠수함에 독일 MTU-396 디젤 엔진을 장착하기로 했지만 독일이 중국의 엔진 수출을 거부해 한동안 계약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애초 첫 번째 잠수함이 올해 하반기에 태국에 인도될 예정이었으나 엔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조달이 미뤄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태국에 자국산 엔진을 대체 방안으로 제시했으나 태국이 안전성 우려 문제로 극구 거부하면서 한때 계약 해지 가능성까지도 제기됐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중국은 끈질긴 설득과 오랜 협상을 이어갔고 결국 태국 해군이 중국산 엔진 성능을 테스트해 문제가 없으면 중국산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태국 해군이 독일제 엔진이 아닌 중국제 CHD620 디젤 엔진 개량형 모델을 탑재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중국산 엔진을 장착한 잠수함 도입을 승인해달라는 해군의 요청을 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태국은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갖춘 호위함 수입으로 계약을 변경하기로 했다곤 하지만 곧바로 속도를 내지 않는 걸로 봐서는 중국을 버리는 패로 여기고 결국 한국으로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한국 방산업계가 태국 방산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등 흘러가는 상황까지 우리에게 아주 유리해졌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해양 방산 시장 진출을 통해 초격차 방산 솔루션을 확보하고자 하는 하나오션이 이번에는 태국 방산 시장 문을 두드리면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오션은 지난달 열린 태국 D&S 2023 전시회에 참가해 태국 방산 관계자, 군 관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태국 D&S 2023 전시회는 50개국 500개 업체, 35개국 400개 공식 대표단이 참가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손꼽히는 방산 전시회로 미국을 비롯해 이스라엘, 독일 등 유수의 방산 업체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하나오션은 국내 함정 건조 업체로는 유일하게 2000톤급 수출형 전투함과 태국에 수출했던 3000톤급 호위함, 해외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장보고3 3000톤급 잠수함, 미래 무인 전력지 휘통제함을 전시해 엄청난 이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하나오션은 이번 태국 D&S 2023 전시회 기간 동안 잠수함, 호위함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태국 국방부, 해군 관계자들과 활발한 미팅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는데요. 이뿐 아니라 하나오션은 지난 2019년 태국에 3000톤급 호위함을 수출한 깊은 인연이 있는데 이 호위함은 현재 동남아 지역 최고의 전함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입니다. 더구나 태국의 전 국왕이자 국민들 사이에 국부로 추앙받는 푸미폰 아두냐댓으로 명명될 만큼 태국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같은 함정으로 꼽히고 있어 추가 수주도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하나오션이 울산급 호위함 배치 3호 6번함의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태국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하나오션은 방사청과 8천억 원에 육박하는 울산급 배치 3호 6번함 건조 사업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건조 사업은 대한민국 해군의 노후화된 초계함과 호위함을 대체하는 것으로 울산급 배치 계획의 마지막 사업입니다. 하나오션은 지난 7월 울산급 건조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기술 협상 과정을 거쳐 본계약에 이르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가면 5번함은 2027년 12월, 6번함은 2028년 6월에 우리 해군에 인도돼 전력화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급 배치 3 호위함은 3,500톤급으로 길이 130m, 최대 30노트, 대공, 대잠 탐지 능력, 중저속 전기 추진 방식과 고속 항해용 가스터빈 추진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오션이 울산급 마지막 함정 사업을 따냈다는 소식에 태국 방산 업계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중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빨리 한국과 계약을 체결해 인도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하나오션은 울산급 5, 6번함을 선도함보다 뛰어난 후속함으로 건조해 성공적으로 인도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자 태국의 마음이 더욱더 급해졌습니다. 태국이 이렇게 애가 타고 있는 건 하나오션의 남다른 이력 덕분으로 그동안 하나오션은 고품질의 함정을 생산하면서 우리 해군력과 자주 국방 역량 강화에 엄청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하나오션은 2000년 이후 새로운 전투 개념이 도입된 첨단 국산 구축함 건조 사업인 KDX1, 2, 3 사업의 전 라인업을 건조한 유일 업체인데요. 2012년 KDDX 개념 설계를 수행하면서 이지스함 등 최첨단 수상함에 대한 탁월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입증해냈고 이런 건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 해군이 운용 중인 구축함을 가장 많이 인도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하나오션 관계자는 이번 울산급 5, 6번함 건조사업 본계약으로 함정 명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렇듯 태국에서 조바심을 드러내고 안달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최근 2010년 북한 어뢰에 폭침됐던 초계함 천안함이 전투 능력을 갖춘 최신 호위함 천안함으로 13년 만에 다시 태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태국이 더욱더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해군은 앞서 5월 경남 진해 군항에서 취역했던 새 천안함이 7개월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옛 천안함과
같은 서해 2함대에 이달 23일 작전 배치됐다고 밝혔는데요. 천안함은 올해 5월 취역 후 7개월여 동안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과 강도 높은 작전 수행 평가를 거치며 전투 수행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작전 배치 적합 판정을 받고 23일 2함대에 입항해 본격적인 서해 수호. 해군에 따르면 구형 천안함은 배수량 1000T의 초계함이었으나 신형 천안함은 2800T급 호위함으로 한 급이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 최고 속력 30노트로 해상작전 헬기 1대로 탑재할 수 있으며 5인치 함포, 함대함 유도탄, 함대 지유도탄, 장거리 대자머레, 유도탄 방어 유도탄 등의 무장을 탑재했습니다. 또한 선체 고정 음탐기는 물론 과거 천안함에는 없었던 예인선 배열 음탐기를 탑재해 원거리에서도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게 특징입니다. 아울러 추진 전동기와 가스터빈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로 소음을 줄여 대잠 성능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신형 천안함은 작전 배치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함정 성능 확인, 작전 수행 능력 평가, 전투력 종합 평가 등 3단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쳤는데요. 전력화 기간 중 승조원들은 함정의 모든 무기 체계와 장비가 전투에서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가하고 작전 환경 숙달과 유형별 전투 수행 능력을 위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진행했다는 후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비상 상황에서 생존력을 높이는 손상 통제 훈련을 통해 강도 높은 테스트가 진행되는 등 완벽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이달 19일과 20일에는 작전 배치 최종 검증 절차 마지막 단계인 종합전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종합전투훈련은 적의 동시다발적이고 복합적인 도발 상황을 부여해 24시간 동안 밤낮 구분 없이 연속으로 진행되는 전투수행훈련입니다. 이번 종합전투훈련 중에 천안함 승조원들은 대잠전, 대함전, 대공전 등 동시다발적인 복합전 대응훈련을 비롯해 전투체계 팀워크 훈련, 손상통제와 같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으로 전투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호위함이란 넓은 의미로 항모기동부대나 각종 함대 선단 선박을 적의 공중수성 수중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모든 군함을 의미하는데요. 최신의 호위함으로 부활한 신형 천안함을 비롯해 최근 한국 방산업계에서 태국의 구미를 당기고 있는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는 만큼 태국 호위함 사업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11일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은 대만과 중국 본토를 구분하는 대만해협을 통해 남쪽으로 항행해 중간선 서쪽에 머물렀습니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일방적으로 선언한 경계선으로 미국은 이 선을 넘지 말라는 암묵적 합의를 중국과 대만 양측에 압박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대만해협이 국제수로가 아니며 자국의 내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최근 중국군의 동향은 아예 이 중간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중간선의 소실을 노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올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반대로 대만의 경우에는 이 중간선이 유지되지 않으면 방어선은 후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중간선에 출현한 때는 다음 달 13일 실시되는 대만 총통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시점이었습니다. 현재 대만 총통선거는 중국으로부터 대만의 정치적 독립을 추구하는 집권 민진당, 중국과 밀착을 추구하는 국민당, 중국과의 대화를 주장하면서도 중도 노선을 따르는 민중당 간 3파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총통 샤오메이친 부총통 후보가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중국이 이렇게 총통 선거를 코앞두고 항모를 통해 무력 시위에 나선 것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고 파악됩니다. 그런데 이번 항모 전단에는 해외에서 가진 진상을 부리고 다니며 악명이 높은 산둥함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최근에도 자신들의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 띄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올 봄에는 산둥함에서 전투기와 헬기 등 함재기 620여 대가 이륙했다고 홍보하면서 함재기 출격 기록을 갱신했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산둥함의 실체는 함재기로 헬기를 사용하는 반쪽짜리 항공모함에 물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620대 대부분은 헬기인 것입니다. 중국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과의 회동 때에도 산둥함 항모 전단을 투입해 대대적인 대만 포위 공격 훈련을 벌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태평양 함대 소속 니미츠 항모 전단을 투입해 만무를 놓았는데요. 양국 항모 전단이 불과 400km도 안 되는 거리를 사이에 두고
대립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산둥함 항모 전단의 서태평양 훈련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대만 독립 세력은 이제 도간에 든 쥐라고 기세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산둥함 항모 소식을 전한 미국의 반응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 담담했습니다. 크리스 미거 국방부 장관 보좌관은 당시 미국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미츠 항모 전단이 서태평양의 공해와 상공에서 안전하고 책임있게 훈련을 전개하는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 한마디로 중국 항모 전단이 미국 항모 전단에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후부터 대대적인 항모 띄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항모는 기술적으로나 작전 경험 측면에서 미국 항모 전단의 상대가 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전통적으로 육군에 비해 해군 전력이 약했던 중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항모 확보에 부심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2년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온 옛소련의 발야그 항모를 개조해 랴오닝함을 추격시키는 데 성공했는데 랴오닝함은 사실상 함재기 이착륙 연습을 위한 훈련용 항모로 평가받습니다. 미군 고위 관계자가 랴오닝함을 둘러본 뒤 장난감 수준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을 정도로 미군은 랴오닝함을 항모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절치부심한 중국은 랴오닝함 개조 과정에서 배운 항모 건조 기술을 바탕으로 2019년 자체적으로 설계해 제작한 첫 국산 항모인 산둥함을 추격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산둥함은 외관은 랴오닝함과 비슷하지만 갑판 공간 설계를 크게 바꿔 함재기 탑재 대수로 40대 이상으로 대폭 늘렸고 갑판 아래도 함재기 적재 공간을 늘리는 등 서방국가 항모와 비슷한 형태로 구성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뱃머리 부분을 12도가량 들어 올려 함재기를 이륙시키는 스키 점프대 등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랴오닝함과 산둥함이 채용한 옛소련식 스키 점프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함재기의 이륙 중량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육상에 비해 활주로가 짧은 항모에서 함재기가 자체 동력으로 이륙하려다 보니 기체를 가볍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무장도 최소화하고 적재 연료도 줄여야만 합니다. 더구나 항모의 전투력을 가능하는 척도인 소티소티 출격 횟수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산둥함은 하나의 스키 점프대를 이용해 전투기가 한 대씩 시간을 두고 이륙하는 시스템인 반면 미국의 레이건함은 4개의 증기식 캐터펄트를 장착해 2대의 전투기가 연속적으로 출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캐터펄트식은 출격 횟수가 스키 점프 방식의 23배로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동력 성능에 있어서 중국 항모는 미 항모에 비해 크게 뒤떨어집니다.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물론 중국이 곧 해상시험에 들어가는 푸젠함 등도 모두 디젤 엔진을 장착한 재래식 항모인 반면 미국은 핵추진 동력을 쓰고 있습니다. 핵추진 항모는 별도의 급유 없이 장기간 해상에 머무르면서 작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재래식 동력을 사용하면 작전 기간이 10일 전후로 줄어듭니다.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엔진 가동에 필요한 연료를 실은 보급선이 계속 따라다녀야 합니다. 주목해서 볼 점은 지난번 서태평양 진출 훈련을 한 산둥함도 호위함 한 척과 보급함 한 척 등 달랑 2척의 수상함만 거느린 채 훈련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즉, 산둥함이 훈련에 한번 나오면 모항으로 돌아갈 때까지 필요한 기름 걱정하기 바쁜 상황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첫 국산 항모 산둥함은 2019년 취역했지만 서태평양 진출 훈련은 올봄이 처음이었습니다. 취역 후 무려 4년 만에 원거리 훈련에 나선 것이었는데요. 지난해 6월에는 조선소에 들어간 산둥함 항모 갑판에 구멍이 숭숭 난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된 적이 있었는다. 당시 갑판용 강제가 함재기의 속도와 충격을 버텨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선체를 구성하는 강제에 금이가 침수가 있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부실 시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중국 항모가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은 핵추진 기술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재래식 동력을 쓰는 푸젠함이 세계의 전자식 사출기를 제대로 가동할 만한 전력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자식 사출기를 운용하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을 생산하는 별도의 디젤 발전기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다. 중국군 해군사령부 중령 출신의 야오청은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젠함은 만재배 수량이 8만 T인데 연료 적재량이 그중 4분의 1인 1만 8천 T에 이르고 연료 보급선까지 따라붙는다. 항모 운항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전자식 사출기에 필요한 전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미 항모를 따라잡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도 띄우려고 하는 산둥함을 탄생시킨 총책임자이자 산둥함의 아버지로 불리는 전직 간부 후원밍이 숙청당해 중국 인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난 27일 상하이 인민법원은 후원밍 전 회장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국유기업들의 간부로 재직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공사 발주와 합작, 원자재 구매, 간부 승진 등 인사 과정에서 약 109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거나 챙기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약 18억 원은 실제 수뢰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중국 선박중공업 회장이었던 시기부실한 민영조선소를 인수해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후원밍은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많은 이목이 그에게 쏠린 것일까요? 한마디로 후원밍은 중국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탄생에 있어 요직 중 요직을 거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항공공업과 중국병기공업그룹의 요직을 두루 거친 후 2010년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중국 핵심 해군 장비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는 중국 선박중공업 서기 겸 부총경리로 일했던 인물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후원밍 인생의 정점은 중국 최초의 국산 항모인 산둥함 연구개발의 총지휘자로 나서 2019년 산둥함이 정식 취역했을 때였습니다. 중국 최초 항모인 랴오닝함이 미완성 항모를 사들여 개조한 것인데 반해 산둥함은 중국 최초의 독자 기술로 건조된 항모로 중국 해양 굴기에 이정표를 세우며 해군력 증강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총책임자였던 후원밍은 산둥함 개발로 단숨에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국민 영웅은 수뢰죄와 직권 남용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후원밍이 산둥함 개발을 진두지휘했고 육해공군 3군의 군사장비 건조에도 관여했다며 그의 낙마가 국가기밀 유출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중국 첫 국산 항모를 탄생시킨 국민 영웅마저 숙청되는 등 엄청난 회오리가 펼쳐지고 몇 해십 년 동안 중국군에 충성해온 간부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반면 최근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발전 방안 연구 등을 총괄하던 한국국방연구원 KIDA의 고병성 획득 사업 분석단장이 과로로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뇌사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는 KF-21 전투기 사업 분석단을 이끌어왔고 최근 KF-21의 첫 양산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와 관련해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단장은 양산하면서 미사일 성능도 업그레이드하면 된다는 개발사 측과 절충안을 찾으려 수일간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무기체계 전문가로 지난 20여 년간 KIDA에서 근무한 그의 손을 거쳐 간 주요 무기만 45가지는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참여했던 한국국방과학연구소 ADD 연구원이 지난 21일 실험 중 폭발로 순직한 사건에 이어 국방 업무에 종사하는 또 한 명의 이름 없는 영웅이 일터에서 본분을 다하다 소천했다며 안타까움을 표명했습니다. 국방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 인력에 대한 두 나라의 상반된 평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자기들의 국산 첫 항공모함을 탄생시킬 정도로 국가에 헌신했고 한때 국민 영웅으로 떠받들었던 인물까지도 하루아침에 숙청할 정도로 피바람이 물고 있습니다. 대체 중국군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2편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